안녕하세요. 90억 경제나무입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21일입니다. 이 영상은 특정 종목이나 자산의 매수와 매도를 권유하는 콘텐츠가 아니라 시장과 투자 정보를 함께 공부하기 위한 콘텐츠입니다. 투자 결정은 충분히 확인하신 뒤 본인의 판단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월가의 거장들을 쭉 살펴보니까 재미있게도 다들 같은 시장을 보면서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주식시장은 아직 강세를 이야기하는데 채권시장은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를 바라보는 시선도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한쪽에서는 AI 투자가 새로운 생산성 붐을 만든다고 말하고, 다른 쪽에서는 AI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 커졌고 이제 그 투자를 빚으로 떠받치기 시작했다고 경고합니다. 누가 맞을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답을 정하기보다 월가의 거장들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 판단을 우리가 어떤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첫 번째 핵심, 미국 장기금리입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주식과 채권이 서로 조금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강한 기업 실적을 보고 경기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시장은 다릅니다. 세계 채권시장과 거시경제 분석으로 잘 알려진 모하메드 엘에리언은 최근 장기금리 상승 배경을 단순히 연준이나 인플레이션 문제로만 보기보다 미국 정부와 기업들의 막대한 자금 수요와 함께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엄청난 규모의 국채를 계속 발행해야 하고, 여기에 AI와 데이터 센터 투자를 확대하는 대형 기업들까지 막대한 장기 자금을 필요로 합니다. 돈을 빌리려는 주체는 많아졌는데 돈을 빌려주는 투자자는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는 이번 주 한때 약 5.34%까지 올라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결국 미국 재무부가 움직였습니다. 바로 국채 바이백 규모를 확대하기로 한 겁니다. 여기서 바이백을 아주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바이백은 미국 정부가 시장에 이미 풀려있는 자기 국채 일부를 다시 사들이는 겁니다. 재무부가 장기 국채를 다시 사들이면 시장에 남아있는 기존 장기채의 유통 물량과 수급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채를 사려는 수요가 늘어나면 국채 가격은 올라갈 수 있고 반대로 국채 금리는 내려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려고 하는 쪽이 늘어나면서 국채 가격이 받쳐지고 금리는 내려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이백을 한다고 미국의 빚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무부는 보유 현금과 전체 국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바이백을 한다고 국가부채 자체가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이백은 미국의 빚을 없애는 정책이라기보다 국채 시장의 수급과 유동성을 관리하고 채권 시장이 너무 불안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부채 관리 정책에 가깝습니다. 이번에 미국 재무부는 10년에서 30년 만기 장기 국채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바이백 규모를 회당 20억 달러에서 최소 40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발표 직후 10년물 금리는 약 4.65% 부근까지 내려왔고 30년물도 약 5.2% 부근까지 빠르게 하락했습니다. 다만 이것을 40억 달러를 사주니까 금리가 바로 떨어졌다, 이렇게 단순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 국채시장 전체 규모에 비하면 이번 바이백 규모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시장에서는 바이백 확대뿐 아니라 앞으로 장기금리 불안이 더 커질 경우 미국 재무부가 추가적인 시장 안정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기대까지 함께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엘에리언 역시 향후 이런 정책 대응이 더 확대될 경우 결과적으로 수익률 곡선 관리와 비슷한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바이백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닙니다. 재정 적자도, 국가 부채도, AI 기업들의 막대한 자금 조달 수요도 그대로입니다. 시장에서도 바이백이 단기적으로 채권 시장 유동성을 개선하고 금리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재정 적자와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해결하는 정책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흥미로운 일이 하루 만에 벌어졌습니다. 장기금리가 다시 올라온 겁니다. 여기서 오랫동안 미국 채권 시장과 연준 정책을 분석해온 짐 비앙코의 논리가 중요해집니다. 최근 비앙코는 연준이 인플레이션 대응에 대한 신뢰를 충분히 회복하지 못하면 장기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계속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장기금리 자체가 결과적으로 금융 여건을 긴축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투자자들이 장기국채를 사기 위해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면 주택담보대출과 기업대출, 회사채 금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결국 시장금리 자체가 경제를 압박하게 되는 겁니다.
재무부가 바이백 확대를 발표하면서 잠시 분위기가 달라졌지만 하루 뒤 장기금리가 다시 올라오면서 재무부가 시간을 벌었을 뿐 추세 자체를 바꾼 것은 아닐 수 있다는 논쟁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월가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를 하나만 고르라면 미국 10년물 4.7% 그리고 30년물 5.2에서 5.3%대를 보겠습니다. 이 수준을 계속 넘어간다면 성장주와 기술주 밸류에이션에는 다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 두 번째 핵심 AI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월가에서 채권왕으로 불리는 유명 채권 투자자 제프리 건들락은 이번에는 AI 기술 자체보다 AI를 금융상품으로 만드는 과정을 문제 삼았습니다. 최근 월가에서는 AI 칩과 데이터 센터를 기반으로 대규모 장기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구조가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AI 칩은 기술 변화가 매우 빠릅니다. 지금 최고 성능의 칩도 몇 년 뒤에는 경제적 가치가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산을 담보로 아주 긴 만기의 부채를 붙이면 자산의 경제적 수명과 부채의 만기가 서로 어긋날 수 있습니다. 건들락은 AI 칩을 새로운 금융자산군처럼 포장하는 움직임이 시장 과열의 신호일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최근 주요 금융사들이 참여하는 AI 인프라 금융 플랫폼 가운데에는 5천억 달러 이상의 자금 동원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도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건들락이 경계하는 핵심은 단순히 규모가 크다는 것이 아닙니다. 빠르게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기술 자산에 너무 긴 부채를 붙였을 때 나중에 현금 흐름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을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이클 버리가 최근 제기하고 있는 문제와도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버리가 이번에 문제 삼는 핵심은 AI 기술의 존재 여부보다 지금 쏟아붓고 있는 막대한 투자비가 충분한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엔비디아의 심각한 경쟁자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버리가 지목한 기업은 AI 추론칩 스타트업 에치드입니다. 에치드는 최근 약 7억 달러를 조달했고 기업 가치가 약 210억 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버리는 이 회사가 엔비디아 출신 인재들을 영입하고 있다는 점과 새로운 추론칩의 성능 가능성을 주목했습니다. 다만 낮은 비용으로 최대 10배 수준의 성능이라는 버리의 언급은 아직 독립적으로 검증된 공식 벤치마크는 아닙니다. 그러니 엔비디아의 시대가 끝났다고 단정하긴 이릅니다. 엔비디아의 해자는 칩 하나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쿠다와 개발자 생태계, 네트워크, 데이터 센터 인프라까지 함께 연결돼 있습니다. 하지만 버리가 던지는 질문 자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의 초과 이익이 기술적 경쟁이 본격화된 뒤에도 유지될 수 있는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여기서 스탠리 드러켄밀러의 실제 공개 포트폴리오를 보면 조금 다른 답이 나옵니다. 드러켄밀러는 AI를 버린 게 아니라 공개된 13F 자료상 기술주와 반도체 노출의 구성을 크게 바꿨습니다. 최근 공개된 2분기 13F 자료를 보면 마이크론과 브로드컴 등의 미국 상장 롱 포지션은 정리한 반면 TSMC 등 다른 반도체 노출은 크게 가져갔고 알파벳과 AMD 같은 기술주에도 새롭게 노출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중요한 한계가 있습니다. 13F는 6월 30일 기준 자료입니다. 지금도 똑같이 들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 샀고 왜 팔았는지도 공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13F는 미국 상장 롱 포지션을 중심으로 보여주는 자료이기 때문에 숏 포지션과 현금, 채권, 사모자산까지 그의 전체 포트폴리오를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거장들도 이제 AI를 한 덩어리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메모리, 파운드리, AI 연산,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가운데 어디에 더 오래 이익이 남을지를 고르고 있는 겁니다. 이번 주 캐시 우드도 비슷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드는 AI에 장기적으로는 강세지만 메모리 반도체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메모리는 반도체 가운데 경기 순환성이 강하고 상품화 가능성이 높은 영역이기 때문에 HBM 같은 메모리 가격이 너무 빠르게 오르면 오히려 고객들이 그 병목과 비용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아키텍처나 대체 기술을 개발할 유인이 커질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즉, AI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것과 지금의 메모리 가격과 높은 수익성이 영원히 유지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ARK는 세레브라스를 매수해왔고 최근에도 추가 매수했습니다. 다만 며칠간의 ARK 1일 거래만 보고 장기 투자 철학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단정할 순 없습니다. 그래서 캐시우드의 이번 의견은 마이크론이나 SK하이닉스가 나쁘다는 뜻이라기보다 HBM 가격과 이익률이 너무 높아질수록 장기적으로 기술적 대체 압력이 커질 가능성도 살펴봐야 한다는 반론 정도로 받아들이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들으면 시장이 꽤 위험해 보이죠. 건들락은 금융화를 걱정하고, 버리는 경쟁과 과잉 투자를 걱정하고, 채권 시장에서는 장기금리가 계속 흔들립니다. 그런데 반대편에는 톰리가 있습니다. 톰리는 이달에도 미국 증시의 추가 상승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여전히 강세 시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리 부담이 완화될 경우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과 위험 자산에는 좀 더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펀드 스트랫 안에서도 시장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펀드 스트랫에서 기술적 분석과 시장 흐름을 담당하는 마크 뉴턴은 이번 주 초 동일가중 S&P 500과 다우의 약화를 보면서 단기적으로 경계 수위를 높였습니다. 다만 이후에는 현재의 조정이 더 큰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면서 주요 지지선이 유지된다면 다시 신고가를 시도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즉,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약한 부분을 경계하고 있지만 중기 상승 추세 자체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지수가 오른다고 해서 시장 전체가 건강하게 오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AI 대형주 몇 종목만 강한 것보다 러셀 2000, 산업재, 금융, 그리고 동일가중지수까지 다시 힘을 얻는지가 중요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앞으로 꼭 확인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품인지 아닌지는 엔비디아 주가 하나만 봐서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업이익이 실제로 좋아지고 상승 종목 수가 늘어나고 소형주와 동일가중지수까지 다시 강해진다면 시장 내부의 체력은 생각보다 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수는 신고가인데 몇 개의 대형 기술주만 오르고 대부분의 종목이 약하다면 상승장의 질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겉으로는 모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 4가지 질문으로 모입니다. 첫 번째, 현재의 높은 장기금리를 기업이 견딜 수 있는가? 두 번째, AI에 들어간 막대한 돈이 실제 자유현금 흐름으로 돌아오는가? 세 번째, 지금의 높은 이익률을 경쟁자가 빼앗지 못하는 경제적 해자가 있는가? 그리고 네 번째, 상승장이 몇 개 종목이 아니라 시장 전체로 넓어지고 있는가? 앞으로 저는 이 4가지를 계속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히 미국 10년물 4.7%, 30년물 5.2에서 5.3%대, AI 기업들의 설비 투자 대비 자유현금 흐름, 그리고 러셀 2000과 동일 가중지수의 상대 강도를 지켜보겠습니다. 장기금리는 안정되고 AI 기업들의 현금 흐름은 따라오고 주식 상승폭까지 넓어진다면 톰리를 포함한 강세론자들의 논리에 조금 더 힘이 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기금리는 다시 올라가고 기업들이 AI 투자를 위해 부채를 더 늘리는데 AI 칩과 인프라 가격은 내려가고 현금 흐름이 따라오지 못한다면 건들락과 버리의 경고를 더 진지하게 봐야 할 겁니다. 이번 주 월가의 생각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월가는 아직 위험자산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AI나 사고, 아무 가격에 사고, 아무 레버리지나 쓰던 시장에서 점점 선별의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별의 기준은 결국 현금 흐름, 경제적 해자, 부채, 그리고 가격입니다. 거장들도 미래를 정확히 알 순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무엇을 걱정하고 어디에 실제 돈을 배치하고 어떤 조건이 깨지면 판단을 바꾸는지를 보는 건 시장을 공부하는데 상당히 좋은 자료가 됩니다. 결국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하시는 본인 몫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월가의 생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90억 경제나무였습니다.